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과학마스터 열쌤입니다. 자, 3월 학평 문항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강좌를 제가 이제 통합과학만큼은 반드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2 통합과학도 이제 해설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뭐 사실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 오답률 이제 탑 5를 봤더니 17번이 오답률이 80%가 넘었어요. 얘가 이제 EBS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13번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60%대 뭐 50%대 그러니까 12번, 18번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뭐 25번, 24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2.5점짜리 2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화반응 스킬 중화반응 문제풀이 스킬 그 제가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이거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25번이 껌입니다. 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화반응 이제 공부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중화반응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답률로 보면 8위가 됐었고 49.3%의 오답률을 보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 1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1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서 못 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돼서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관계의 예이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쉽죠.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생물적 요소죠, 토양은. 그 다음에 식물의 비생물적 요소죠. 죄송합니다. 비생물적 요소. 생물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소고 여기 식물은 생물적 요소죠. 식물과 같은 생물적 요소와 토양과 같은 비생물적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 기억은 비생물 요소이다. 맞잖아요. 니은 당연히 틀리죠. 생산자죠. 식물은 생물적 요소 중에 생산자에 속합니다.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중에서. 디귿.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물인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 농도를 높였으니까 공기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라는 거는 비생물적 요소죠. 그래서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2번.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구성 비율, 원소로 질량비입니다. OCHN. 요걸 기억할 때 조금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사람만이 영화를 봅니다. 사람만이 영화를 즐겨요. 인간만이 영화를 즐기잖아요. 누가 영화를 즐깁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뭐 약간 즐길 수도 있지만 사람만이 영화를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화 채널. 요새 OTT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채널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들의 영화 채널 OCN. 휴머니즘을 첨가했습니다. OCHN. OCHN. 사람만이 OCHN.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페오시마입니다. 페오시마.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지각은 OCRP 뭐 이렇게 됐었죠. 산소, 규소. 요 순서였죠. 그래서 딱 보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예요. 얘가 생명체, 사람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고요. 하나는 지구래요. 얘가 지구겠죠. 그럼 페오시마니까 철이 여기 있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렇게 가죠. 자, 기억.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다. 맞죠? 네.
A는 철이다. 예, 맞고요. 이런 것들 뭐 술술 풀리죠. 술술 풀리죠.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 그러니까 별이 생성되기 전에, 별은 빅뱅 이후에 한 2억 년, 3억 년 있다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최초의 별은.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수소, 헬륨이 거의 없어요. 다 수소, 헬륨, 수소 여기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수소, 헬륨보다 다 무거운 원소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생성이 됐겠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8만 년 이내에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가 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는 생략하고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라면 봉지에 대해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학생 A와 B의 대화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갑자기 라면 얘기가 왜 나오냐. 기본량, 뭐 유도량, 이 관련된 문제죠. 1단원 문제. 나는 싱겁게 먹고 싶어서 눈금이 있는 계량컵으로 물의 부피를 측정했어.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이죠. 기본량이 아닌 건 전부 다 유도량입니다. 기본량, 시간, 길이, 질량, 온도, 강도, 물질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리법에는 뭐 이렇게 써있대. 550ml 물 넣고 면 넣고 4분 동안 더 끓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조리법에 나온 대로 550ml의 물을 넣기 위해서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하였어. 이거는 어림한 거죠. 어림하고 측정이 있었는데 측정은 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재는 거고, 어림은 도구 없이 어떤 나의 경험이라든지 눈대중으로 이제 측정값을 갖다가 추정하는 거죠. 자, 기억.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그렇죠. 유도된 양, 유도량이니까 맞죠? 니은. 니은에서 분은 시간의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다.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는 초입니다. 초. 그래서 분이 아니라 초로 얘기를 해야 되죠. 디귿.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네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 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 이거 많이들 타죠. 네. 저는 뭐 타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죠. 예, 전기 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전거 중에 완전히 이제 100% 이제 전기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페달을 돌리면서 또 뭐 약간의 충전도 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타면 이제 굉장히 좀 언덕길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죠. 자, 철로 만든 요거부터 읽어볼까요?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 호흡을 통해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죠. 세포 호흡하는 거.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이제 바퀴가 쉽게 굴러가도록 할 수 있고요.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쓴다라고 했는데 에너지 전환 얘기도 나오고 세포호흡 얘기도 나오고 산화환원 반응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통합적으로 나와요. 근데 앞으로의 수능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능 예시 문항이나 이런 것들 봐도 작년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늘 이번에 출제한 거잖아요. 근데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데 작년에 고1 어디 교육청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너무 시험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9월 학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험은 풀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악평을 했는데 하지만 이 시험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고1 3월 모의고사는 의미는 별로 없거든요. 이걸 이제 서두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시험 범위를 풀잖아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좋았어요. 제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통합적으로 문제를 잘 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은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중학교 문제였지만 정말 수능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통합적으로 잘 냈습니다. 통합과 어떤 취지에 맞게.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 옳은 것을 오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온 거.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그렇죠. 세포호흡하면 세포호흡은 포도당에다가 C6H12O6 여기다가 산소를 붙이는 거죠. 광합성의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붙으니까 포도당이 산화되는 거 맞고요. 니은은 화학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는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거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넣어주는 거죠. 그죠?
디귿이 생성될 때, 자, 녹슬잖아요. 그럼 철이 녹슨다,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면 전자를 잃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그림 가는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는 규산염 사면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 복사슬 구조죠, 여러분들. 복사슬 구조는 무슨 예가 있었냐,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섬석이 있었죠. 각섬석. 자, 그리고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만 쓸게요. 펩타이드 결합이고, 여기는 규소와 산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규산염 사면체와 규산염 사면체 이 부분이 공유되어 있어요. 산소죠, 산소. 네, 산소입니다. 규소가 아니라. 자, 그래서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 맞고요. 니은은 산소 맞습니다. X와 Y는 단백질과 이제 규산염 광물이죠.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뭐 당연히 맞죠. 아미노산이 단위체고 여기서는 규산염 사면체가 단위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단위체라는 건 어떤 중합체를 만드는 기본 조각이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 6번 삼투 문제가 나왔는데 양파 표피 조각의 물질 A를 떨어뜨리기 전과 떨어뜨린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는 증류수와 20% 설탕물 중에 하나래요. 증류수는 저농도의 용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장액. 20% 설탕물은 고장액이 되겠죠. 근데 봤더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요. 원형질 분리는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와서 쭈그러드는 겁니다. 자, 고농도일 때 쭈그러들어요. 저농도일 때 팽창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삼투는. 그래서 고농도 용액에다 넣었구나. 즉 A는 20% 설탕물이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그렇죠, 삼투가 일어났죠.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그죠? A는 증류수가 아니라 20% 설탕물이고요. 양파 표피의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렇죠. 예,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건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물질을 통과시키고 특정한 통로를 통해서 통과시킨다. 예, 3번이 답이죠. 그리고 반투과성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요. 7번 문제는 이제 산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아세트산입니다. CH3COH. 아세트산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산과 금속을 반응시키면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금속, M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수소보다 금속의 반응성이 좋아서 전자를 잡고 잃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전자를 줘요. 전자를 줍니다. 2개 주죠. 그래야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가 되냐면 이온이 됩니다. M2 플러스 뭐 이렇게 쓸게요. 이게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 금속이 산화된다. 예,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산의 성질 중에 탄산칼슘과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죠. 예,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석회수에 넣으면 뿌옇게 흐른다. 이산화탄소니까. 그래서 원에서 마그네슘은 산화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이 금속을 녹이는데 그 금속이 녹는 과정은 녹았다는 건 이온이 된 거예요. 그 염산이나 뭐 아세트산이나 어떤 산소 용액에 녹았다는 거는 이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금속이 이온이 됐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거죠. 기억은 이산화탄소 당연히 맞고요. 원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대신에 묽은 염산으로 실험해도 똑같죠. 왜냐하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꽤 괜찮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연 선택 관한 문제죠.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종 A의 집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핀치 섬에 이제 이주한 각 섬마다 환경이 다른데 어떤 환경이 달랐냐면 먹이 환경이 달랐죠. 그 먹이 환경이 달랐는데 먹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 환경이 적합한 애들만 자연 선택이 돼서 살아남아서 다른 부리의 모양의 종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서 자연 선택이 된 건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얘기했는데
섬에 가뭄이 발생했대요. 섬에 가뭄이. 요거는 자료로도 많이 나오는데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가뭄이 발생하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씨앗을 맺는 식물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딱딱한 씨앗을 맺는 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을 먹는 A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해졌다.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딱딱한 걸 부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뭄이라는 게 큰 부리보다 작은 부리가 생존에 불리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의 평균 부리의 크기는 커졌겠죠.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큰 애도 있었고 작은 애도 있었는데 작은 애들이 주로 죽었단 말이야. 큰 애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평균 부리의 크기는 커졌겠죠. 자, 그래서 A집단의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었다는 건 부리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는 원래 있었다. 작아졌다가 아니라 커졌어. 네. 가뭄으로 인해서 A집단에서 그렇죠.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 선택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문제도 좋죠.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실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P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탁 재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석의 속력과 자석의 구성만 달리 해가지고 실험 가나다를 진행했고요. 자석 한 개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셉니다.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일이나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속도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코일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여기서 뭐 자석이 움직이는 거였죠. 두 번째는 자석을 센 걸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일을 더 많이 감아주면 돼요. 그런데 코일을 더 많이 감아주는 건 안 했어. 실험에서. 이 두 개만 바꿔서 한 거죠. 근데 봤더니 전류의 세기가 가와 나 중에서 나가 더 셌단 말이에요. 근데 자석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더 빠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속력이 V보다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달을 비교해 볼게요. 가와 달을 비교해 보면 속력은 같아. 빠르기는 같은데 자석을 두 개 묶어놔서 그러면 자석을 센 걸 쓴 거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I보다 얘가 크겠죠. 그래서 I0보다 큰 값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하고 가와 달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죠.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면 안 돼. 왜?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기 유도니까. 자, 기억은 V보다 큰 값이 돼야 되니까 맞죠. 니은은 I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 나에서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돼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서 나오고 그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요 공식을 통해서 델타 MC 스퀘어라는 공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질량이 수소 1g이 줄어들면 약 석탄으로 환산하면 한 3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니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합은 같지 않겠죠. 이거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이거의 질량을 M2라고 하면 당연히 M1이 M2보다 질량이 커야 됩니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에너지가 나오니까. 디귿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여기 도달한 모든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를 다 흡수해 가지고 얘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이다. 통합과학의 맨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그냥 스치듯이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뭐 PCR 얘기라든지, PCR하고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 검사했던 것처럼 병원체 검사 방법, 또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인데 읽어보니까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했어요.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춘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FSD가 언제 완전히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거는 뭐 혁신이죠, 혁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왜 인간이 이토록 위험한 짓을 했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운전을 잘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은 뭐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근데 거의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난폭 운전 안 할 거고 함부로 끼어들기 안 할 거고 교통법규 잘 지킬 테니까. 자, 한계점으로는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리고 뭐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은 자율주행 자동차. 통신 기능, 센서.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센서가 있어야만 감지하고 그걸 피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 네,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제조사의 책임이다. 아니다. 인간이 그래도 개입해서 위험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데 안 밟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겠죠. 그럴 수 있죠. 기억의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SSI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 자동차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규제, 법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은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성을 떠안고도 미리 풀어준 경향성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회적 쟁점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회적 쟁점도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자, 12번. 이것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는데 요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많이 까먹었구나. 이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랑 같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 어차피 두 번째 껍데기까지는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데기가 들어가니까 두 번째 껍데기까지 꽉 차면은 10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니까 11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트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수소죠. 원자 번호 1번에. 그죠? 금속 X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나트륨과 염소 기체죠. XCl이 생성된다. NaCl이죠. 염화나트륨. 자, Y2 기체와 Cl2 기체가 반응하면 HCl이 생성된다. H2와 Cl2가 만나면 당연히 염화수소가 발생하겠죠. X는 2주기 원소이다. 주기가 뭐예요? 전자 껍데기 수. 하나, 둘, 셋. 3주기인데? 네, 세 보면 알죠.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수용액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는 없고요. HCl, 이게 무슨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뭡니까? 금속, 비금속 원소의 만남이다. 어디 금속이 있어? 어디가 금속이야? 나트륨이 금속 원소잖아. 이렇게 했을 때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절대 맞출 수가 없죠. 네.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주기율표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알파벳 계속 알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거의 똑같아. 네. 뭐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자, 요 부분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높은 몇 번이었죠? 오답률 2위였네, 이게. 자, 가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났다. 자,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라 행성을 바꿔서 봤어요. 다른 행성에서도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같은 행성 내에서 실험한다라고 하면 옆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두 번째, 연직 방향. 이쪽 방향이죠. 수평 방향 이쪽 방향이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중력이 똑같으면은 가속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X에서는 X의 중력, 지구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초 간격이라고 했거든요. 1초 동안 얘는 요만큼 갔어. 그 다음에 요만큼 갔어요. 이 간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력이라고 했는데 속력이 2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거야. 1초, 2초, 3초, 4초 지났을 때 여기 왔거든요. 근데 얘는 1초, 2초, 3초 지났을 때 얘보다 더 먼저 내려왔어.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얘가 더 빠른 거죠. 지구의 중력이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B를 보시면 수평 방향의 움직임을 보면 1초 동안 물론 이건 연직 방향의 이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평 방향으로 보면 1초에 요거 한 칸 왔어요. 또 그 다음 1초에 여기 한 칸 왔습니다. 그 다음 1초에 한 칸 왔어요. 근데 얘도 보면 1초 동안 여기 한 칸 오고 그 다음 1초 동안 한 칸 오고 1초 동안 한 칸 오고 1초 동안 한 칸 왔다는 거는 등속도인데 둘이 던진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옆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던진 속력이 똑같으면 중력이 어떻게 되든 수평 방향으로는 던지고 난 이후에는 힘을 준 게 없으니까 계속 동일한 속도로 갑니다. 얘가 만약에 옆으로 2m/s로 던졌으면 얘도 만약에 2m/s로 던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1초에 2m씩 이동하는 거지. 수평 방향으로. 물론 이제 모든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무시하죠. 자, 가에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A와 B가 같다. 맞아요. 가에서는 또는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A와 B의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같죠. 얘와 얘를 비교한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비교한 거예요. 이 안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예. 왜냐하면 A, B의 연직 방향에 점점 빨라지는 정도를 보면 얘가 빨라지는 정도보다 얘가 빨라지는 정도가 훨씬 컸어요. 얘는 4초, 3초 만에 여기를 왔고요. 얘는 4초 만에 여기를 왔어. 얘가 더 빠른 거지. B가 나타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1초마다 옆으로 한 칸씩. 얘도 1초마다 옆으로 한 칸씩.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둘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아주 좋았죠. 예. 참 좋은 문제. 이거는 오답률이 높아도 수긍할 수 있는 문제. 예.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질시대 많이 까먹으셨죠? 지질시대도. 자, 어느 지질시대 동안 해양생물 과해수 변화와 대멸종, 5번의 대멸종이 있었죠? 그리고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한 시기, 판게아가 만들어졌네? 고생대 말이에요. 고생대 말. 가장 큰 대멸종, 몇 차 대멸종? 3차 대멸종. 5번의 대멸종 중에 3번째 대멸종, 고생대가 끝나게 만들어 놓은 대멸종. 그때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죠. 언제요? 니은이죠. 네. 이때가 니은 시기구나. 대멸종은 5번 있었는데 고생대 때 3번 있었고 중생대 때 2번 있었죠. 자, 기역. 기역의 삼엽충이 멸종하였다.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환석이거든요. 고생대 끝날 때 삼엽충 멸종합니다. 이때 멸종이에요. 네. 자, 니은. 나는 니은의 대륙분포이다. 그렇죠. 네. 자, 대멸종 이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꺼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에너지 전환이네요. 다음은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보존되죠. 그래서 일정하다, 보존된다 이런 말을 써야 되겠지.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자동차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열기관의 열 효율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된 에너지 분의 유용하게 쓰인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에서 유용하게 쓰인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급한 게 1000인데 180이야. 1000분의 180이에요. 1000분의 180, 18%에 여기다 100을 곱해서 효율을 퍼센트로 나타내 보면 18%예요. 1000분의 540이니까 54%입니다. 2배가 넘어요, 효율이. 자, 그래서 기억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 예. 또는 뭐 보존된다.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가 넘습니다. B가 A의 2배가 아니라 뭐 3배, 3배네, 3배. 38이 24니까 3배네, 3배. 3배죠?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서 16번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요번 22 개정 통합과학에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발열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흡열은 흡수하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발열 반응은 제가 발반 흡생으로 많이 외우라고 하거든요. 발반 흡생.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발반 흡생.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다.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온 거고,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세 가지 물질을 물에다가 녹이면은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 모두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모두 발열 반응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염화칼슘 5g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이제 녹이면서 이제 얘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죠. 염화칼슘 대신에 염화나트륨도 해보고 염화마그네슘도 똑같이 실험을 3번 해본 거죠. 그래 봤더니 염화칼슘은 높아졌어. 발열이네. 근데 얘는 낮아졌어. 얘는 흡열이네. 얘는 또 발열이야. 얘만 흡열이네. 그래서 가설은 틀렸어. 옳지 않다가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가설이 모두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야. 주변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죠?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열취립을 이용해서 만들면 안 되겠죠. 염화 마그네슘은 뜨거워지는 거야.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냉각팩은 염화 나트륨이 낫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염화 나트륨은 뭐 엄청나게 막 열을 흡수하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소금 타면은 시원해진다는 건데 엄청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요게 이제 대망의 오답률 80%의 문제인데 정말 눈에 의심이 되죠. 오답률이 80%라고요? 뭔가 뭐 복잡해 보이지도 않잖아. 예. 실제로 뭐 복잡하지도 않죠. 자,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 순환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혼합층과 수온약층 중에 하나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얘는 혼합층이야. 뭐 때문에 생겨요?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생깁니다. 수온약층.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류 현상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층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증발을 하잖아요.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다시 응결도 해요. 그러면서 또 방출합니다. 근데 증발해서 올라가니까 이거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로 이동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응결해서 에너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예. 대기 중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리고 나서 니은은 뭐겠어요?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물의 순환이니까 뭐예요? 이건 강수예요. 비가 온다는 거죠. 눈이 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소원약층이죠. 위층과 아래층의 물질 교환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왜? 대류 현상이 없거든. 이 혼합층과 여기 심해층이죠.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의 교환을 굉장히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요것도 이거를 이제 바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니은은 바람이 아닙니다. 강수예요, 강수. 강수가 많이 일어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전혀 틀린 말이죠. 바람에 의해서 많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알고 나면 별게 아니죠. 네. 하지만 많이 까먹어서 정리한 지 오래돼서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18번.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죠.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효소와 물질 대사 부분인데 과산화수소 이거를 분해하면은 물과 산소가 됩니다. 근데 얘가 빨리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카탈레이즈 촉매가 있어야 되죠. 카탈레이즈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생체에 들어있습니다. 감자에도 들어있고 생간에도 들어있고 뭐 브로콜리, 뭐 바나나 이런 데 들어있는데 감자를 썼어요. 그래서 시험관 A와 B 중에서 B에만 감자를 넣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공통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불씨가 꺼져가는 향을 여기다 넣으면 산소 기체가 나오면 다시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시험관 B에서만 기포가 발생하고 불씨도 살아났다는 건 감자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도록 카탈리즈가 나와서 그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억. B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다. 맞죠?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얘 효소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분해 반응이니까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죠. 효소가 있는 반응이니까 그죠? 기포 발생이 끝난 3% 과산화수소 15ml를 첨가하면 기포가 끝난 B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으면 다시 발생한다. 이거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산화수소를 다 분해했어요. 카탈레이즈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그래서 다시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다시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효소의 특성 중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이것도 이제 마지막 단원 문제죠. 항체 검사 읽어볼게요.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 감염병 X래요. 뭐 코로나면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이렇게 부릅니다. 뭐 몰라도 되죠. 중합효소가 연쇄 반응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DNA 증폭하는 거예요. DNA를 증폭시킨다. 자, 그래서 X를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해서 X를 연구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로 X의 발생수를 봤더니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구나.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겨울의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겠죠. 자, 기억은 PCR은 핵산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DNA를 증폭하거든요. 자, 니은을 이용해서 X를 연구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거를 뭐 연구할 때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연구를 하는데 막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 시기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측이 딱 되잖아. 바로 예측이 되잖아. 언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그냥 발생했구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률도 조사하고 뭐 발병이 잘 되는 어떤 시기도 조사하고 이런 거죠. 자, 다시 이제 앞단원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부분에서 스펙트럼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원소래요. 기체 방정관에서 XY를 이제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봤습니다. 이때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정관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시험은 컬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배경에 흰색 줄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지금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과 별 A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이 별 A의 스펙트럼은 이제 흡수선이죠.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겠습니다. 별 A의 대기 구성 원소를 추론한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수소가 있는 선이 이 별 A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 줄도 있고 요 줄도 있고 요 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에 있는 것도 여기 두 줄 있고 여기 요 맨 앞줄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별 A에는 수소, 헬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당연히 다릅니다. 다르다. 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원소 X, Y래요. 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원소의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A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 맞죠? 아까 방출관에서 본 스펙트럼. 그 다음에 결과 니은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예.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죠. 디귿으로 적절하다.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와서요.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운동 기록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의 센서와 디스플레이는 순수 반도체인 규소보다 디스플레이라고 했는데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반도체. 이게 뭐예요? 불순물 반도체,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걸 이용한 거죠. 이런 걸 합친 걸 다이오드라고 하죠.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영상 표시 장치를 만든 게 LED죠. 이 D가 다이오드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네, 이런 뜻이죠. 자, 저도 뭐 차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죠. 당연히. 지금 뭐 심박수가 뭐 많다, 뭐 호흡이 뭐 가쁘다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센서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그렇죠. 센서라는 건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니은은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14족인 규소, 저마늄에다가 13족 원소들을 첨가해서 주로 만든다. 네. N형 반도체는 15족, 뭐 P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그렇죠. 15족, P형 반도체가 13족 이런 걸 섞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서요. 8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시기에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했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왜 지그재그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겨울과 여름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좀 많이 방출되고 여름에 좀 덜 방출됩니다.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니까. 자,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맞죠? 나에서 A의 값은 자, A가 뭐냐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대기가 재흡수하는 거예요. 다시 흡수합니다. 그랬다가 재방출해요. 다시. 재방출하거든요. B는 그러니까 방출이에요. A와 B는 둘 중에 하나는 흡수와 방출이라고 했죠. 예. 얘가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많이 흡수하냐?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많이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더 많이 흡수합니다. 예.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B의 값도 당연히 흡수를 많이 하면 다시 재방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표가 더 많이 흡수했다가 더 많이 방출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은 2023년이 1990년대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 온실기체가 많아서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재복사하고 더 많이 방출하니까. 예,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좋죠. 23번 문제, 24번, 25번 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와 충돌한 다음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B가 V로 움직여서 벽과 충돌해서 다시 정지한대요.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B의 속력입니다. 구간 1과 구간 2에서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래요. A와 B의 질량은 M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으로 출제되기도 해요. 사실상. 얘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얘 운동량은 MV이고 얘 운동량은 없었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얘 운동량이 자 오른쪽 플러스니까 플러스 MV라고 해볼게요. 얘 운동량이 0입니다. 그럼 합치면 운동량은 MV죠. 근데 얘 운동량이 MV예요. 근데 얘 운동량은 0이에요. 합치면 MV죠.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받고 이거 멈췄어요. 근데 그러면 운동량 벽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바뀌냐? 그럴 수도 있고 이 모양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A, B 사이에서만 보존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 0이었다가 보세요. 운동량이 0이었다가 이때 MV가 됩니다. MV.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죠. 물론 마이너스 MV지만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얘가 멈추면 운동량이 0이 되니까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MV고 여기 마이너스 MV이긴 하네요. 네, 플러스 MV죠. 정확하게는. 자, 아까 마이너스 MV라고 했는데 플러스 MV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즉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즉 A와 충돌할 때랑 벽이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충격량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이게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 이거를 M으로 묶어보면 V-V0거든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무슨 말이냐면 속도 변화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질량은 안 변하거든요. 속도가 0에서 V 됐어요. V에서 0이 됐어요.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V고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V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왜? 질량은 안 변할 테니까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향은 반대겠죠. 자, 그래서 원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은 MV에서 0이 됐으니까 MV예요. 맞죠? 네, 기억 맞습니다. 여기도 MV 변했고 여기도 MV 변해요.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아요. 평균 힘의 크기는 잘 보세요. 평균 힘은 충격량이 같아. 평균 힘은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이 시간이 짧아.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시간이 짧잖아. 힘을 받는 시간이. 1에서가 2에서보다 큰 거 맞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충격량 그래프가 안 나왔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자, 요 문제도 좀 좋은 문제인데 귀찮죠,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니은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숫자가 디귿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숫자보다 2배 더 많대요. 얘가 2개면은 뭐 얘는 4개, 뭐 얘가 하나면은 얘는 뭐 2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A, B, C, D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일단 뭘 가지고 얘가 이제 RNA가 전사가 됐냐면 이걸 보고 전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G를 가지고 C, T를 가지고 A 상보적으로 결합하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죠? 그럼 여기를 다 알 수 있어요. G를 가지고 C를 만들고 C를 가지고 G, T를 가지고 A, C 그 다음에 U가 되겠죠. 그럼 4개 자를게요. 그러면 CGG, B가 맞는지 볼게요. CGG, B 맞죠? 그 다음에 ACU, ACU는 A예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 A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긴 몰라요. 근데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니은에 들어있는 C와 G의 개수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게 4개면 얘가 2배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2개여야 돼. C와 G가 2개여야 되는데 나를 보면 여기 C와 G가 2개여야 돼. C와 G가 2개가 있는 코돈을 찾아보면 얘밖에 없어요. C와 G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C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CUG구나. 여기 CUG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상보적으로 이렇게 왔을 테니까 CUG 그러면 G A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땡겨 씁시다. CUG, CUG 이렇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 D가 있거든요. D는 UCA래. 그러니까 여기 U였겠지. 그럼 여긴 A야. 그럼 여기도 알 수 있어요. TCA가 되겠죠. 여기는 CTG가 되겠고요. 이 정도는 이제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맞춰나가는 과정이 좀 여러 개 있었을 뿐이지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기억의 염기서열은 TCA죠. TCA. 왜 갑자기 U가 나와? U 나왔으면 무조건 틀린 거지. 가는 A다. 맞고요. 디귿에서 구한인의 수 하나죠. 유라실의 수와 같다. 유라실 두 개인데 틀렸죠. 답은 2번. 요거 만만치는 않았어요.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실수하기에 좋은 문제였고요. 마지막. 자, 이 문제는 저랑 이제 뭐 공부한 친구들은 제가 이거 많이 연습시켰던 이제 문제 유형인데 굉장히 좀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혼합용액의 부피는 여긴 30, 30인데 여기는 50이에요. 근데 노란색이래. 이건 산성입니다. BTB 용액이 노란색, 파란색은 염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온의 수, 전체 이온 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량의 산이나 혹은 염기의 이온 수와 같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냐면 만약에 수소 이온이 4개 있어요. 염화 이온이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만약에 6개 있고 수산화 이온이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딱 보고서 이것만 딱 보고서는 전체 이온수 이거 섞었을 때 전체 이온수가 얼마냐? 4, 4, 6, 6 중에 뭐가 더 많아요? 6, 6이 더 많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12죠? 그러면 10이에요. 해보나 마나. 왜냐면 얘 4개 없어지고 얘 4개 없으니까 얘가 2개 남거든요. 그러면 6 더하기 2 더하기 4 얼마죠? 10이에요. 과량의 산이나 염기의 이온수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산이 남아 돌거든요. 5개라는 뜻이에요. 그냥 5개라고 읽을게요. 5개라는 뜻이에요. 25ml 안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5개가 되려면 2.5개 있어야 되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얘도 양이온, 음이온으로 그냥 읽을게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 여기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쓸 텐데 25ml에 2.5개면 15ml에는 1.5개겠죠. 그러면 20ml에는 2개씩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5, 15, 30인데 여기 20은 2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5개 더 많은데 5개가 아니라 5ml 더 많은데 얘는 2배 더 많아요. 어차피 염기인데 염기가 또 2배 더 많아. 염기가 2배 많고 여기는 2배가 안 돼. 그럼 여긴 무조건 염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염기성,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 염기성이에요. 근데 같은 부피도 아니고 염기가 더 많아. 그럼 염기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숫자냐면 과량의 많은 거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염기의 숫자입니다. 염기를 나타내는 이 이온들의 합이에요. 그러면 6개라는 뜻이에요. 30ml 안에 6개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15ml 안에는 3개고 5ml 안에는 1개겠죠. 그 다음에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져요? 당연히 물 분자는 적은 거, 그러니까 수산화이온 하나, 수소이온 하나 반응해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지고 3개 1.5개 반응하면 1.5개 만들어지겠죠. 물 분자. 여기는 2개, 6개 반응하면 2개 만들어지겠죠. 물 분자가. 그리고 그럼 X는 얼마예요? 과량의 이온수니까 33. 얘보다 얘가 더 많잖아. 33이니까 6이죠. 그래서 X는 6이고 기억은 염기니까 파란색이고 디귿.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자, 최고 온도는 같은 부피일 때 혼합용액이 같은 부피일 때 물 분자의 수와 비례합니다. 온도는. 정확하게는 온도 변화가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가와 나만 물어보죠. 왜? 얘는 부피가 다르거든. 50ml, 30ml, 30ml니까 얘는 물어보지 않아요. 부피가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부피가 같잖아. 30, 30. 근데 물 분자가 누가 더 많아요? 나가 더 많죠. 그래서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나가 더 높다.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좀 풀다 보니까 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준비하시고요. 내년 수능 잘 준비하시고요. 인스타에 제가 이제 열쌤을 검색하시면 제가 28학년도 수능과 관련된 제 뭐 강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강을 하면 어디서 하고 어떤 강좌를 준비하고 뭐 교재나 교환은 어떤 걸 마련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열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무슨 해설 강의를 할 건지 무슨 뭐 아이템으로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도전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 마스터 열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